여기까지 했으니까 숙제가 368부터였죠. 일단 368부터 답 불러줄 테니까 틀리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은 이제 체크해놨다가 이따 클리닉 할 때 물어보고. 자, 준비됐니? 자, 불러줄게.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도 3번, 10번에 2번, 11번에 2번, 12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보자. 자, 열거법, 영탄법, 서리법. 그 다음에 2번 OXO. 다음 연세법 기억, 도치법 니은, 문답법 도치법 디귿, 문답법 니은. 다시 연세법 기억, 도치법 디귿, 문답법 니은. 자, 그 다음에 객관식 1번에 1번, 2번에 3번. 정비 들었어? 자, 그 다음에 3번에 5번, 4번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다. 그냥 반어법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니네는 서술형이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문장을 구사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자신의 속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해야지 감점을 안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에 낙화 이거는 했었죠. 5번에 4번, 6번에 3번. 그러면 이제 객관적 상관물.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랬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에서 이 객관적 상관물이 하나라도 이제 들어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랬고, 그거는 내신에서는 뭐 당연한 거고 수능에서도 객관적 상관물은 반드시 문제가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복습을 해봅시다.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로 하여금 어떠한 정서를 떠올리게 만들거나, 내가 아무 기분이 없었는데 개를 봤더니 뭐 기분이 뭐 우울해진다든지, 개를 봤더니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내가 기존에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었는데 개를 봤더니 더 그 기분이 강해져 심화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대체 수업 왔어? 원래가 일요일 오후였나? 그지? 가륜이 맞지? 이름을 알고 있다니 대단하구나.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객관적 상관물을 수능 수준에서 이제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댔어요. 먼저 화자와 상황과 태도가 대조되는 경우. 나는 이별해서 외롭고 슬픈데 저 꾀꼬리는 커플이야. 서로 뽀뽀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더 기분이 나빠지겠죠. 이렇게 나랑 대조가 돼서 내 기분을 망치거나 심화시키는 경우. 그리고 나랑 상황과 태도가 일치하는 경우. 이번에는 꾀꼬리 한 마리는 죽어있고 그 앞에서 나만 꾀꼬리가 슬피 울고 있어. 그러면 너도 나처럼 짝을 잃고서 슬퍼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더 우울해지겠죠. 그런 경우.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배웠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나처럼 이제 시련 속에서 외롭게 서 있는 이 갈매나무를 보면서 사실상
아, 나도 앞으로 이렇게 시련에 굳고 깨끗하게 맞서면서 살아야지. 자신의 의지를 이제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경우. 자, 이 경우가 이제 비슷한 케이스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걔가 느끼는 것처럼 아예 이입을 해서 드러내는 감정이입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의 일종이지만 특히 내신에서 문제를 낼 때 유독 이 빨간색 영역이랑 파란색 영역을 구별하는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선지 구성을 하냐면, 뭐 대조가 되거나 일치하거나 동일시하는 거를 4개, 감정이입을 하나 쓱 껴놓고서 종류가 다른 걸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제 니네가 감정이입을 골라야 되거든. 그때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누가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지를 니네가 봐야 돼.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곱둥이 같은 애들이 부끄러움이나 슬픔을 느낄 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 벌레가 부끄러워하고 벌레가 슬퍼한다라고 뻥을 치고 있죠. 이렇게 뻥을 치는 게 감정이입이라면, 일반적인 객관적 상관물은 어쨌든 그 객관적 상관물 자체는 가만히 있는 거고, 내가 화자가 감정을 느낀 것처럼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이걸 갖고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규원과 같은 작품에서 어떤 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어떤 게 감정이입인지도 이제 공부를 했었죠. 자, 책을 통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얘네는 화자의 대리물, 분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화자와 상황 태도가 일치하거나 동일시 되는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 번 언급했던 갈매나무 얘가 나왔었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됐나요? 넘어가서 이제 정서 자극물, 뭐 촉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조되는 케이스를 이제 들고 나왔어. 나는 이별을 해서 세상 모든 게 의미가 없고 슬퍼. 그런데 산마다 단풍은 점점 곱게 물들고 뭐 세상에는 아름답고 하니까 나는 우울한데 세상은 왜 저리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나의 슬픔을 더 심화시킨다라는 거야. 이렇게 대조되는 케이스. 자, 마지막으로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풀빛은 서러워하지 않죠. 실제로는 내가 서러운 건데 그걸 마치 풀이 서러워하는 것처럼 뻥을 쳤어. 이런 게 감정이입. 이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야. 내 감정을 대상한테 집어넣어. 이런 게 이제 감정이입. 그런데 감정이입도 객관적 상관물의 일종이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갔나요? 객관적 상관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별표를 3개나 쳐놔서 반드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참에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늘 얘기하지만 국어는 개념으로만 공부하면 안 돼. 반드시 예시들을 접하면서 아, 이런 게 대조가 되는 케이스구나, 이런 게 일치하는 거구나, 이런 게 감정이입이구나 자꾸 반복해서 너희네 걸로 이제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변주. 이제 사실 변주는 음악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음악에서 이제 반복을 하는데 조금씩 변형해서 반복하는 걸 변주라고 하지. 자, 시에서도 그렇게 반복은 반복인데 조금씩 변형을 해서 반복을 하는 걸 변주라고 표현해. 그러는 동안에 모모한 법도 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영영 잃어버린 법, 멀리 떠나버린 법, 몸을 팔아버린 법, 마음을 팔아버린 법,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얘도 반복은 반복이니까 당연히 반복하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2개는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된댔지. 운율 형성 그리고 의미 강조.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는 반복하면은 니네가 이제 척하면 나와야 돼. 늘 얘기하지만 수능에서는 우리한테 한 가지 사실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반복이면은 뭐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뭐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최소 둘로 나누어서 두 가지 이상을 물어보기 때문에 너네가 양쪽이 다 맞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걸 공부할 때도 이런 게 변주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주도 반복의 일종이니까 의미를 강조하거나 운율을 형성하겠구나, 그 표현 효과까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간걸침, 약간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예시를 보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러면 사실 이게 문장이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어지려면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가 아니라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같은 행으로 가줘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인들이 역시 두 가지 의도, 의미를 강조하고 호흡을 지연시켜. 호흡이 여기서 딱 끊겨버리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운율을 변형시키는 게 행간걸침이야. 자, 이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얘는 그냥 단순히 행만 이렇게 쓱 나눠놨지만,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작품을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은 처럼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일부러 딱 행간걸침을 해버린 다음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예 연을 하나 그냥 차지를 해버리는 거야.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화자가 예수처럼, 뭐 기독교이니까 예수처럼 속죄양이 돼서 자신을 희생해서 뭐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처럼 되고 싶구나. 이게 이제 강조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데리고 왔습니다. 대답을 잘하는 학생, 두꺼비 학생입니다. 두꺼비 학생, 인사를 해라. 아주 좋아. 그래, 그만해. 자,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대답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 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졌죠. 두꺼비 학생이 상당히 등급이 높습니다. 현재 양명고에서 이제 1등급을 받던 학생인데 그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져서 잠시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너희들이랑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1등급을 또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양명모니까 나는 다른 학교 와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모의고사에서도 얘가 1등급을 먹고 들어가면 나한테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영장류인데 양서류에게 뒤처질 순 없죠. 그래서 너희들도 수업 때 대답을 열심히 하면 금방 두꺼비 학생처럼 1등급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아무튼 반장 사이좋게 지내라. 또 네 자리를 위협한다고 텃세 부리지 말고, 알겠지?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요, 사이좋게 지내. 자, 넘어갑시다. 표현효과와 관련된 개념들, 역시나 이런 거를 이제 출제자들이 선지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첫째 날 강조했죠. 뭔 말인지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타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니네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용어들이 사전적 의미,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랑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한테 모르는 말은 적어도 니네가 지문에서 모르는 말을 다 사전 찾아갖고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발문이랑 보기랑 선지에서 발문, 선지, 그리고 보기 주어진 거에서 모르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서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물어봐서 이게 정확히 시험에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를 익혀야 돼. 사전적 의미보단 시험에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자, 대상과의 친밀감, 일체감, 거리감, 거리감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감, 보통 심적 거리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거리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종의 말장난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화자는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 쟤는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화자가 대상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할 때는 인식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쟤랑 나는 먼데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거리감을 느낀다는 일상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거야. 차이가 뭔지 알겠니? 예를 들면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걔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라면 나는 두꺼비 학생이 좋은데 두꺼비 학생과 나 사이에는 거리감이 느껴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이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화자가 대상과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끼거나 대상과 자신이 같다고 비슷하다고 여길수록 친밀감, 일체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고, 자, 시적 대상과 심리적으로 멀다고 느낄 때는 거리감을 느낀다. 그리고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는 뭐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자, 계속해서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이제 배웠었죠. 화자가 자신과 처지가 이제 비슷한 자기처럼 이제 가족과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이 여승을 보면서 동병상련의 어떤 연민을 느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신과 뭐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거지. 혜은이지? 혜은이 딱 끝나고 그 수화성면을 보고 가. 하진이 빼곤 나왔네. 자, 계속해서 생동감, 이제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움직일 동자야. 움직인다는 느낌.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이제 생동감이라고 하고요. 보통 음성상징어, 뭐 개구리가 운다 보다는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생동감이 있겠죠. 그리고 동적 이미지를 이제 부여해서 생동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의인법이나 화류법을 통해서 생동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 특히 화류법 같은 경우에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잖아. 보통 무생물은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움직이는 생물처럼 표현하면 이제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자, 산은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고 무생물이지. 그런데 그 산에게서 뭐 철철철 흐르듯 짚푸른 산하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말을 걸어버려.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을 해버려. 그리고 이제 우뚝이라든지 철철철이라든지 둥둥이라든지 이런 음성상징어를 쓴다든지 그리고 흐른다라는 이런 동적 이미지를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지만 색채로도 이제 생동감을 좀 줄 수 있는데 보통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푸른색 혹은 파란색 계통이 그 생명감을 이제 주는 색인 경우도 많아. 붉은색도 피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뭔 말인지 이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적 긴장이란 말은 사실 그 출제자가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 좀 주관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애매한 개념이라 지금 얘네도 시가 아니라 소설을 지금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뭔가 이거는 중요한 구절인데 하는 느낌을 강하게 이제 줄 때 시적 긴장을 뭐 유발한다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시가 그렇게 적절하진 않지만 이 경우에도 이제 지금 부셔버릴까? 안 돼. 오늘 밤은 자기하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두 인물 간의 의견 대립, 갈등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독자가 긴장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걸 이제 예시로 들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운형성, 시적 여운. 시를 다 읽고 난 후에 마음에 뭔가 남는 그런 느낌을 여운이라고 하죠. 자,
여우는 수미상관의 구조, 저번에 한번 정리를 했었죠. 시의 첫 부분과 뒷부분이 같거나 유사한 수미상관 같은 경우에는 여운을 형성한댔지. 그리고 명사로 시를 종결할 때, 물론 명사로 시를 종결하면은 여운이 남기도 하지만 좀 더 다른 중요한 효과가 있어.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생략법 별거 아니야. 끝이 점점점 말줄임표로 끝나게 되면 여운이 형성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니까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궁구는 꽃진 자리엔 얼씬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자꾸 시를 일부만 인용하면은 좋지가 않죠.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화자가 가난했던 시절에 가족이 이제 가난하니까 맨날 감자를 먹었던 거야.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는 감자에 입을 대지 않고 가족들이 먹기를 이제 기다리고 남은 이제 감자를 먹는 그런 어떤 희생적 사랑을 이제 베풀었거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상징하는 감자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되돌아보니까 어머니, 그 희생적 사랑을 하셨던 어머니가 감자 같은 존재였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왜? 감자 자신은 땅 속에 파묻혀서 존재감이 없어. 항상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하지만 꽃은, 감자에서 피어난 싹과 꽃은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화려하게 열매를 맺고, 이 감자가 이 꽃의 뿌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가진 양분을 이 꽃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꽃의 자식을 의미한다면은 땅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늘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는 그 감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그 감자를 늙은 애기집이라고 은유를 하면서 시가 딱 끝나버려. 늙은 애기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종결음이 없이 딱 명사로 시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니네가 좀 기억을 해야 된댔지. 앞으로도 20분만 아니라 시가 명사형으로 종결될 때는 시상을 집약하는 효과가 있어. 시상 집약이라는 말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집약은 거기에 모으고 집중을 시킨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시 전체 맥락에서 어머니의 그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읽다가 맨 마지막에 어머니는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신은 늙어버린 그런 희생적인 존재구나. 여기에 딱 주제의식을 집중시키면서 독자가 거기에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긴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운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고. 자, 사실 명사형 종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감정절제입니다. 감정의 절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시적 화자나 대상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통해 주제를 읽어내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태도를 읽어내려면 그 사람의 이제 어조, 쉽게 말해 말투를 살펴봐야 되고, 그 말투, 어조를 살펴보려면 종결어미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명사형으로 종결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 어조를 읽어낼 수 있는 종결어미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주관이나 감정이나 정서를 갖고 있는지 읽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걸 감정의 절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좀 어려운 얘기였으니까 이해 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나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자연스럽게 375부터 숙제가 될 텐데, 계속해서 이론만 공부하면 니네가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또 시를 한 작품 배워봅시다. 이제 윤동주 선생의 별의 이른밤.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모를 수가 없다는 바로 그 작품이죠. 왜냐면 니네가 한컴 타자를 연습하면서 한 번씩은 이제 쳐봤던 작품이죠. 자, 윤동주 선생의 이제 작품이고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사실 윤동주 선생은 이 별에는 밤 한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능에서 출제확률, 내신에서 출제확률 그냥 S급이죠. 최근에 수능에서는 백석 선생이 압도적으로 이제 출제확률이 높지만 여태까지 수능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모의고사에서 출제 횟수가 가장 많은 시인을 뽑아라 그러면 윤동주 선생이 1위야. 그래서 뭐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뭐 너희들도 서시 같은 작품은 익히 알고 있겠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정말 좋은 작품이죠.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가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라 내신에서 만날 확률이 높고 마찬가지로 자화상도 교과서 수록작입니다. 그리고 참외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과서 학습활동 부분에 이제 들어가서 선생들이 외부 지문으로 참 많이 끌어들이는 작품이고 여기서 간은 리버야. 술을 많이 마시면 안 좋아지는 그 간입니다. 토끼 새끼가 집에 놓고 왔다고 뻥쳤던 그 간.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십자가, 뭐 또 다른 고향, 아우의 인상화, 얘도 이제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있는 작품이라 간혹 나오고, 뭐 병원은 사실 윤동주 선생 작품 중에서 그렇게까지 유명한 작품은 아닌데, 사실 니네가 이제 알고 있는 윤동주 선생의 시집 제목이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잖아. 근데 그 제목은 윤동주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이제 정지용 시인이 붙여준 제목이고, 사실 윤동주 선생이 이제 연희 전문 다닐 때 본인이 제목을 시집에 붙이려고 했던 제목은 병원이었어. 왜 병원이라는 제목을 붙이려고 했냐면은 이제 식민지 조선 전체가 환자로 가득한 병원인 거고, 당연히 우리 민족은 환자인 거고, 나는 시를 통해서 그 환자들, 우리 민족에게 뭔가 위안과 치유가 되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라는 게 윤동주 선생의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은근히 또 나오는 작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윤동주 선생은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너희가 윤동주 선생 하면은 이제 저항시, 일제에 저항하고 독립을 추구했던 시인이다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완전히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윤동주 선생을 대표하는 성격은 아니야. 예준아 일어나라. 자, 분명히 일제에 맞서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 놈들한테 그 마루타를 당해갖고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윤동주 선생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항 정신보다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야. 그래서 이제 윤동주를 좀 폄하하는 사람들은 윤동주를 부끄러움의 시인, 맨날 부끄러워하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낮잡아 보기도 하는데, 그건 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윤동주의 화자는 부끄러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운 자신을 성찰하고 객관적으로 비판을 해봐.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운 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끄러운 자신을 쇄신이란 단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알아야 돼. 더 나은 쪽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야. 거기에서는 이제 쇄가 갈고 닦는다 할 때 쇄거든. 그래서 그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는 고통이 좀 수반이 돼. 갈고 닦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을 갈고 닦아서라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로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니네가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윤동주 선생 시집 제목도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야. 그래서 별이나 하늘을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개인 상징으로 이제 활용을 하지. 일반적으로 별이나 하늘은 원형 상징으로서 꿈이나 이상, 희망 이런 걸 상징하는데, 윤동주 선생은 절대 양심,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윤리적인 바로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결벽적으로 양심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오래 못 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어. 그래 버리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니까 결국 일본 놈들한테 이제 당해버린 거죠. 내 생각에 이 윤동주 선생은 참 안타까운 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시인 윤동주가 환생한 게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랑 공통점이 많아요. 이 양반이 이제 12월 30일에 태어났는데 그때 선생님이 또 태어났죠. 그러고 이제 젊어서 죽는다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윤동주 선생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분이 1945년 2월 16일에 돌아가시거든. 근데 그해 8월 15일에 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딱 독립을 6개월 앞두고 돌아가신 거야.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사실인데, 내 생각엔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이런 놈들이랑 또 싸우다가 돌아가셨을 거야. 자, 그 정도로 이제 불의에 맞서려는 절대 양심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윤동주 선생 작품에서 조금 어려운 요인인데, 항상 이제 작품에 여러 개의 자아가 등장을 해. 보통 세 가지 자아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못하는 부정적인 자아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정적인 자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 현실에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자아겠죠. 그런 자아가 존재를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는 자아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많다. 뭐 자화상도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또 다른 고향,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작품을 보면서 조금 이런 내용이구나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자, 윤동주 선생의 또 다른 고향. 자, 이제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백골이라는 어감 자체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이 백골이 부정적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윤동주 선생 작품 보면은 보통 이렇게 방처럼 좁은 공간을 부정적인 어떤 공간으로, 그리고 그래서 넓은 공간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시어들이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방은 나 혼자 소극적으로 처박혀 있는 공간이잖아. 현실에 맞서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방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제 넓은 공간, 우주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걸 바람이 이제 나한테 일깨워 준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바람은 하늘에서 윤동주 선생이 이제 개인 상징으로 활용하는 절대 양심의 상징인 하늘에서 이제 불어와. 한마디로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뭐겠어? 나는 현실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어둠 방에 처박혀 있는데, 절대 양심의 상징인 하늘이 나한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나를 세상으로 나오라고 일깨워 주는 거죠. 자,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이 구절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백골은 부정적 자아랬잖아. 근데 그게 풍화작용을 하고 있어. 풍화작용은 바람에 점점 깎여 나가는 거잖아. 이 과정 자체가 이 부정적 자아를 쇄신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거야. 부정적인 놈은 이제 조금씩 내가 깎아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자신을 깎아가는 과정, 부정적 자아라도 어쨌든 그건 나 자신의 단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깎여 나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야.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현실의 화자인 나도 울게 되는 거고, 깎여 나가는 백골은 당연히 자기가 깎여 나가니까 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혼, 이상적 자아는 이제 기뻐서 울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인데 한마디로 개조차도 나보다는 지조가 높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현실에 맞서 싸우라고 쫓아낸다라는 거지.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내가 지양 하는 부정적 자아는 이제 떨쳐내고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 내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혼, 이상적 자아가 있겠지. 그래서 이 부정적 자아를 떨치고 이성적 자아로 나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에게 이제 가자, 청유형으로 이제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윤동주 선생의 작품에서는 부정적 자아를 지양, 극복하고 멀리하고 이상적 자아를 지향하려는 이제 현실의 자아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윤동주 선생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로 이제 대표되는 속죄양 모티프, 속죄양 의식을 이제 작품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속죄양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이제 뭐 재앙이 닥치거나 뭐 흉년이 든다거나 막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화가 났다, 우리가 잘못해서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제 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죠. 그래 보니까 뭐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은 자신은 희생당하지만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구원하는 존재지.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해서 타인을 구원하거나 이롭게 하려는 의식을 속죄양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십자가라는 작품 잠깐 나왔잖아. 뭐 나는 종교가 없지만 그 종교에서는 예수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 예수처럼 희생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내겠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그런 의식을 이제 드러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십자가, 아까 그 구절 뒤에 어떤 구절이 이어지냐면 괴로웠던 사나이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밤하늘 안에 조용히 모가지를 들여 하얀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연결이 돼. 나를 희생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 자, 그래서 적어도 너희들이 윤동주 선생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딴 거를 다 까먹더라도 2번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더불어 4번까지 기억하면 좋고, 다 기억하면 당연히 더 좋죠. 자, 그래서 윤동주 선생에 관해서 뭔가 질문할 거, 이해 안 가는 거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이제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을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실전이라면은 보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한테 뭔가 힌트를 주는 보기는 없었네. 그러면 이제 제목을 통해 이 시에서 별이 작품의 제재가 되겠구나. 그럼 이 작품에서 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내가 해석을 해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은엘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가을하면 뭔가 쓸쓸한 그런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죠. 얘들아, 선생님이 그 지난주에 막 이사하고 뭐 그 잠을 제대로 못 자갖고 지금 혓바늘이 돋아갖고 발음이 잘 안 되거든. 그 발음이 흐트러지는 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중간에 막 수업하다 보면 침이 막 흐르더라고. 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제 별은 원형 상징으로서 이상이나 꿈, 뭐 희망 같은 거를 이제 상징해. 이상이나 꿈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것을
동경하고 지향, 추구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만약에 순웅이라면 니네가 이 별을 이 원형 상징으로 해석해도 문맥상 긍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내신이라면은 이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절대 양심, 윤리적 잣대. 자,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여 아쉬움이 남아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여 하지만 내일 밤에 또 별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남아있는 청춘 동안 추구할 수 있고 지향할 수 있다라는 이제 태도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원형 상징으로 해석하자면 이상이나 꿈을 추구하는 어떤 젊은이의 자세를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거고, 개인 상징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절대양심, 윤리적 잣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별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라고 또 자아를 성찰해 봤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는 태도, 혹은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별을 헤아리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자,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반복이 따라오면서 운율이 생기고 의미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한마디로 여기서 이 열거한 대상은 이 화자가 지금 현재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도노법과 반복법 그리고 열거법이 쓰였는데, 얘들아 도노법은 뭔지 몰라도 돼. 도노법은 누구를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서 별 하나의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부르죠. 이런 게 이제 도노법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자, 그래서 이제 별을 헤아리면서 그리운 존재, 자기가 지향하는 대상들을 한 번씩 불러보다가 갑자기 여기서 시의 형식이 싹 바뀌어.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목들은 우리가 익히 봐왔던 일반적인 운문시, 행의 교체가 잦고 딱 봐도 이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이 슬래시도 원래는 행이 나뉘는 거랬지? 갑자기 요 부분에서 그냥 산문의 형식으로 가다가 다시 여기부터는 다시 운문시로 이제 돌아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변형을 주는 특이한 이제 방식으로 쓰여 있는 작품인데, 여기서 의도는 뭐냐? 여기서 어머니를 부르고서 마치 이 산문체로 쓰여 있는 이 대목은 이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한다는 거야. 실제로 이 작품은 윤동주 선생 고향이 원래 만주였잖아. 그런데 이 시를 쓸 때는 연희 전문, 지금 연세대학교에 다닐 때 이제 이 작품을 쓴 거야. 자, 그래서 마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듯이,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그러니까 만주는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애들 이름이 약간 이렇게 특이한 거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제 역시 자기가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을 쫙 열거를 하고 있어요. 프랑시스잠이랑 릴케는 이제 유명한 시인이야. 자, 그런데 이 구절 숙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해서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이게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동경하고 내가 추구하는 대상들, 이들은 저 멀리 있는 별, 역시 내가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대상인 별이 멀듯이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멀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청년이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머님 다시 이제 운문체로 돌아와서,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북간도가 이제 만주에 있는 지역이야. 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여기서 이제 그리운 대상들은 사실 앞에 쫙 열거를 했었죠.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드디어 이제 윤동주 선생 특유의 자아성찰이 시작된 거야. 내 이름을 써본다라는 건 뭐겠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자아성찰이 시작되자마자 흙으로 덮어버려. 왜 그러겠어? 현재 내 자아는 부정적 자아,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아니까 흙으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배운 거 써먹어야죠.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벌레가 부끄럽고 슬퍼하진 않겠죠? 사실은 화자가 내 자아가 부끄럽고 나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니까 슬퍼하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슬퍼한다는 건 내 자아를 이제 부정적으로, 모욕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다운이 되더니 갑자기 그러나 하면서 시상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멸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 이제 항상 시어의 의미를 앞뒤 맥락을 이제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겨울 하나만 나왔을 땐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봄이랑 딱 같이 나왔을 때는 둘이 대조되는 성격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잖아. 자, 그리고 무덤이 죽음을 떠올리게 만든다면 파란 잔디는 넘쳐나는 생명력을 이제 떠올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겨울은 니네가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봄이나 파란 잔디는 긍정적인 의미로 가는 건데, 만약에 니네가 이 작품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뭔가 이쪽은 생명이 피어나기 어려운 그런 시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고, 이쪽은 생명력을 가진 쪽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이제 윤동주가 누군지 충분히 알고 그 윤동주 선생이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었다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이 뭔가 일제강점기나 당시의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봄은 그런 부정적 현실이 극복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다. 그러니까 현재 내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야. 하지만 언젠가 이 봄이 오게 되면, 그 봄이 오기 위해 나는 그때까지 이 부정적 현실에 맞서 싸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이름은 이제 당당한 이름으로 남아서 내 이름자 묻힌 내 무덤 위에도 자랑스러운 풀, 내가 이제 사후에는 긍정적인 존재로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긍정적 자아로 거듭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윤동주 선생은 그런 사람이 됐죠. 안타까운 거는 이 윤동주 선생의 무덤은 아직도 이제 만주 중국에 있어. 그래서 또 중국 애들이 걔네는 좋은 건 다 지네 거라고 우기잖아. 윤동주 선생도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상한 애들이야. 코로나는 또 지네 거 아니라고 우기고, 윤동주 선생 같이 좋은 거는 또 지네 거라고 하고.
근데 짜증 나긴 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중국이랑 앞으로 그 사이좋게 지내는 수밖에 없어. 뭐 딱 붙어 있고 힘센 나라인데 어떡하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싫어도. 자, 어쨌든 윤동주 뭐 두말하면 입 아픈 아주 중요한 시인의 작품을 배워봤습니다.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어? 자, 애들아, 그 선생님이 니네 수업 시간에 뭐 일주일에 와갖고 뭐 한 나랑은 현실적으로 1시간 반인데 클리닉 같은 거 생각하면은 뭐 1시간 공부하는데 문제 푸는 거는 진짜 니네 어떤 시간을 빼앗는 거고 강사로서 일종의 직무유기다 라고 생각해서 수업할 때 웬만하면 문제 안 풀고 있잖아. 근데 혹시 좀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고 싶니? 안 푸는 게 낫겠죠? 문제는 숙제로 합시다. 비싼 돈 주고 학원 왔는데 학원에서는 수업을 하는 게 낫지.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 봅시다. 아.
이게 왜 안 올라갔지? 자, 계속 해볼까요? 일어나자, 이제. 정민아, 확인해보니까 그 저번 주 영상이 잘못 올라갔거든? 그거 좀 다시 올려서 링크 보내줄게. 이걸 바로 어떻게 올리는 방법이 없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상 전개 방식, 여기는 이제 내용이 비교적 이제 쉬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받아들이면서 가봅시다. 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시상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시자에다가 생각상자야. 그래서 시에 나타나는 생각, 뭐 그게 감정이든 정서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주제든 시에 드러나는 모든 생각은 다 시상이야. 자, 시상은 시인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정서다. 자, 그리고 이런 시상들을, 생각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고 전개할 것이냐, 그걸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시간과 관련된 시상 전개 방식, 당연히 이제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는 거겠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얘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뭐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보통 수능에서 선지 구성할 때도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말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거나, 뭐 순행적으로 뭐 구성하고 있다, 역순행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용어를 써. 그래서 순행적인 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고, 순서대로. 역순행적이라는 건 저번에 배웠던 여승처럼 뭐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뭐 현재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역순행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요새는 이 용어 쓰는 선생은 거의 없을 텐데, 진짜 옛날 선생들은 이제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을 썼거든.
가능성은 1% 이하야. 그런데 재수없게 우리 학교 선생이 이 용어를 쓴다 하면은 시간의 흐름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선지 구성할 때 니네가 헷갈리는 거, 계절의 흐름이랑 시간의 흐름의 관계는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계절의 흐름이 있는 거야.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광야라는 작품인데, 까마득한 날에 이제 아주 태초의 시간, 하늘이 처음 열리는 태초의 시간에 어디 닭 울은 소리 들렸으랴. 지금 현재지. 현재는 이제 부정적 현실인가 보네요. 그리고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는 아주 오랜 세월이란 뜻이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죠. 그러면 이런 거는 순행적인 시상전개가 되는 거지. 자, 이어서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순서를 뒤바꿔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고, 주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예전에 배웠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시작은 이제 천년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시간상으로는 얘가 제일 마지막이었지.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이제 남편이 이제 돈 벌겠다고 나가고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이제 내가 평안도 어느 금전판에서 그 여인을 이제 처음 만나고, 그 사이에 이제 어린 딸이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나라를 잃은 이 여인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고, 그리고 스님이 된 그 여성을 내가 이제 와서 다시 재회하는 이 장면.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굉장히 이제 역순행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이죠. 자, 그다음에 공간과 관련된 시상전개 방식에서 너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공간의 이동이랑 시선의 이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먼저 공간의 이동은 말 그대로 화자가 위치한 공간, 장소가 변해야 돼. 화자가 뭐 평촌에 있다가 뭐 서울에 갔다가 뭐 성남에 간다든지. 자, 반면 시선의 이동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그런데 시에서 바라보는 대상은 화자가 언급하는 대상이랬지. 그 대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예를 통해 비교를 해봅시다. 박목월 선생의 나무라는 작품인데, 얘들아, 이 작품은 니네가 이제 서정시 그런 말을 이제 듣잖아. 문학을 이제 크게 4가지 갈래로 나누거든.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이제 다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정리하기로 하고, 보통 이제 시를 서정 갈래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이제 시에도 서정시 이런 말을 이제 붙이잖아. 그랬을 때 이제 서정이라는 건 뭐냐? 개인의 주관적 정서나 어떤 생각, 사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이제 문학 갈래를 서정이라고 그래. 근데 이 서정을 이제 문학 전공자들, 나 같은 사람들은 세계의 자아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한 말이라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보통 안 쓰는데, 이 말이 뭔지만 이해하면 이제 서정갈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딱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긴 해. 세계의 자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외부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상이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 그때 시인들은 이걸
내 주관이라는 필터를 거쳐갖고 이걸 재해석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기분이 우울해. 이사를 했는데 보일러가 망가져서 가뜩이나 우울한데 날씨도 개똥 같아. 막 폭설이 내려. 그때 눈이 내리는 현상은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지. 그런데 그 눈이 내리는 현상을 내 자라는 필터를 거쳐버리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시를 쓰냐면 하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딴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버리는 거지. 혹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막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필터를 거쳐서 하늘도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자아 주관으로 재해석하는 거를 이제 서정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박목월 선생의 나무라는 작품은 서정갈래가 뭔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야. 그래서 한번 이 작품을 통해 서정이 뭐다라는 걸 딱 이해를 해봅시다. 더불어 공간의 이동도 공부를 해야겠죠.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유성은 조치원이 이제 대전 근처에 있는 지명이야.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나무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자, 제목이 이제 나무니까 얘가 이제 시적 대상이 되겠죠. 자,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자, 이제 이 나무를 화자가 처음으로 만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교적 객관적 거리를 두고서 그냥 한 그루 나무가 서 있었다라고 팩트를 이야기를 해. 그 뒤에 그 나무를 통해 받은 이제 표면의 인상을 설명하고 있죠. 약간 수박 겉핥기처럼 사람으로 치면 쓱 보고 쟤 잘생겼네, 쟤 뭔가 과묵하게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야.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공간을 이동하지.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앞에서 이제 처음 나무를 봤을 때는 그냥 한 그루 늙은 나무라고 팩트를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느새 그 나무들을 의인화를 시켰는데, 선생님이 의인화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화자가 그 의인화하는 대상에게는 친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조금 좁아져. 자,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나무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인상을 이제 표현하는데, 몹시 추워 보였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해. 예준아, 자,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 또 공간을 이동했죠. 그들은 멀리 있었다. 계속해서 의인화하지.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자, 이제 나무에 대해 받는 인상이 이제 아예 그들의 어떤 내면까지, 마음까지 공감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걸 이제 역시 배운 걸 써먹어 봅시다. 아까 배운 표현대로 하면 이 나무라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점점 시연아, 가까워지는 거 있어? 멀어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이제 공간도 이동했네요. 놀랍게도 그들은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완전히 여기에서는 이 나무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지.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이제 영탄법을 사용해서 그 나무에서 받은 인상을 고독한 모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 자,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이제 고전 시가처럼 거의 무라일체의 상태까지 이제 도달을 했죠. 자,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인이 이 나무라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점점 심리적 거리가 이제 가까워져서 일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읽히지만 우리가 그 안의 의미를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사실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야. 원래 외부 세계는 객관적인 거잖아.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처음 이 나무를 본 순간부터 이 나무를 자아화, 내 주관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에서 공간의 이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시상전개, 일종의 기호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간의 이동이 잦은 사람이라는 걸 통해 이 남자가, 이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이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화자는 내가 외로우니까 마치 이 나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외로운 사람은 누구랑 대화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수도승처럼 묵중하게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어설픈 자신의 처지를 다음날 이 나무에서 또 발견을 한 것이고, 내가 이제 외로우니까 저 나무도 외로워 보인다고 주관화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집에 와서 이제 깨달은 거지. 내가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사실은 나를 봤구나. 나는 고독한 존재니까 내가 그 나무들도 고독하게 봤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딱 서정, 세계를 자아화해서 해석을 한다는 게 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야. 자, 그래서 앞으로도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런 말 만나게 될 텐데, 이참에 서정이라는 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나의 어떤 주관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재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건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하는 강의인데 어렵지 않니? 어렵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이제 아까는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 막 이동을 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언급하는 대상이 이제 바뀔 텐데, 자, 여기에 있는 이거보다는 왼쪽에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봅시다. 자, 박목월 선생의 이제 청로루라는 이제 시인데, 자,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산 전체를 바라보려면은 화자가 이 산을 멀리서 이제 바라봤어야 되겠죠? 그러더니 이제 시선이 이동해서 산에 이제 피어나는 산도화를 이제 바라봐. 근데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거를 이제 바라보려면 거리가 좀 가까워졌어야 되겠지. 자, 그러고서 봄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걸 보려면 더 가까이에서 봐야 될 거고, 자, 사슴이 암놈인지 순놈인지까지 보려면은 당연히 더 가까워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에서 화자가 언급하는 대상이 바뀌는 걸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다가 점점 시선이 가까워지는 걸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에서 뭐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간다 하면은 뭔가를 멀리서 보다가 점점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시선의 이동이랑 공간의 이동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얘네 둘을 혼동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해. 왜 그러냐면은 시선의 이동은 보다시피 그냥 화자의 시선만 이동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여기에 앉아서 시계 봤다가 문 봤다가 학생 봤다가 칠판 봤다가 하면 이게 시선의 이동이야. 반면에 공간의 이동은 내가 위치한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데 보통 이 공간의 이동에 시선의 이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공간의 이동을 했어. 교실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교무실을 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교실에선 학생을 보다가 화장실에선 변기 봤다가 교무실에선 선생님을 보겠지.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시선의 이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혼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 둘을 이제 섞어갖고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이 작품도 공간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계속 대상이 나무긴 하지만 그 나무들이 이제 변화하지. 시선의 이동도 어느 정도 따라온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마침 또 윤동주 선생 작품이 또 나오니까 이참에 아까 정리해놨던 거 참고해서 이 작품도 이제 니네 나름대로 상황이랑 태도 파악해갖고 해석을 하고 주제를 읽어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한 명의 시인 신경림 선생 배워볼 텐데, 자, 신경림 선생은 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그때 엄청 좀 많이 나오다가 요새는 살짝 뜸해졌어. 그러니까 그 시기에 너무 많이 울고 먹었던 거지. 자, 그런데 어찌됐든 신경림 선생도 은근히 수능 모의고사 단골 손님이야. 잊을만 하면 한 번 정도 나온다. 그리고 교과서도 모든 교과서에 신경림 선생의 작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교과서들이 신경림의 농무라든지 파장이라든지 가난한 사랑 노래 같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그런 시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네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만날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인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시인들은 또 정리를 해주고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자, 이 신경림 선생은 약간의 변수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최근 들어 압도적으로 출장률이 높은 시인이 백석 선생이랬잖아. 근데 이제 이 백석 선생이랑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지금 눈에 보이죠? 아까 백석 선생 여승 같은 작품,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흰 바람박이 있어. 그런 작품을 보면 시, 서정 관련돼도 스토리가 있었잖아. 이 신경림 선생도 작품에 스토리가 들어가는 이야기시를 많이 써. 그런 어떤 공통점 때문에 신경림이라는 시인 자체도 나름대로 출장률이 높은 중요한 시인인데 수능에서는 한 작품만 단독 출제를 안 하잖아. 꼭 공통점이 있는 작품을 두 작품에서 세 작품 묶죠. 그래서 백석 선생을 이제 출제자들이 다룰 때 백석의 이야기시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싶다 할 때 많이 끌어들이는 시인이 신경림 시인과 이용학 시인이야. 왜? 이야기를 시에 담아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림 선생도 스토리를 담아낸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주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신경림 선생은 7, 8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시인 중에 한 명인데, 자, 여기서 좀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중시라고 하면은
이제 군부 독재에 반대를 하면서 민주화를 추구하고 이제 산업화를 비판하고 민중, 당시에 고통받던 국민들의 힘을 긍정하고 그들에게 힘을 전달해 주려는 어떤 희망찬 메시지, 이런 걸 이제 전달하는 게 민중시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 신경림 선생은 당시에 무리하게 진행됐던 이 산업화를 비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당시의 군부 독재를 비판하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뭐 박정희 전두환을 까거나 뭐 민주화를 위해 싸웁시다 이런 메시지를 직접 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민중시인으로서 소외된 하층민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데, 사실 당시에 이런 민중시를 쓰는 분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시인 중에서도 왜 우리가 신경림 선생을 대표 주자로 뽑냐면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시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붕괴되어가는 농촌 공동체에 주목을 했다는 점이 좀 특이해. 그래서 이제 신경림이 이런 소외된 하층민 중에서도 당시에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망해가는 이제 농촌을 이제 다루는 시인이다. 그리고 신경림 선생 작품이 수능에 나오면 우리한테는 좋은 이유가 시를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일상어를 쓰고 거기에다가 주제를 막 함축적으로 우회적으로 숨겨내지도 않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 이런 민중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일종 정도의 메시지를 담으려는 어떤 목적성이 있어. 한마디로 독자들아 이 시를 읽고 힘을 내라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그 메시지가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편이야. 쉬어야 독자가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겠죠. 오늘 왜들 이렇게 좋으냐? 역시 믿을 건 두꺼비 학생밖에 없구나. 이렇게 적극적인 학생을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림 선생을 대표하는 작품이 여기에서 오늘 배울 농무 대표작이라 맨 앞에, 보통 선생님이 여기에 수록된 거는 안 적어 놓잖아. 근데 워낙 신경림 선생 하면 농무고 외부 지문으로 정말 많이 인용되는 작품이라 이제 선생님이 농무 여기다가 써놨어요. 자, 늘 그렇듯이 이제 보기부터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있네요. 자, 1960년대부터 도시화, 산업화, 공업화 막 이런 게 진행이 돼. 경제가 성장하는 근대화와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성공적인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정부는 쌀값을 의도적으로 낮추는데, 그러니까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미국 같은 부강한 나라에서 쌀을 무상으로 원조를 받는 거야. 그래갖고 국민들한테 쌀을 공짜로 나눠줘. 막 선거철 앞두면은 표 살려고 막 국민들한테 쌀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쌀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 똥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농촌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새마을운동이야. 마치 농촌이 근대화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니네도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사실 새마을운동은 정부에서 완전히 의도적으로 농촌을 파괴시킨 그런 정책이었어. 그 농촌 근대화, 우리 언제까지 뭐 소똥 거름으로 쓰고 소가 달구지 끌고 다니고 있을 거냐, 근대화 시켜 하면서 당시에 이제 신식 농기구였던 뭐 트랙터, 이양기, 경운기 이런 거를 농촌에 보급을 시키거든? 근데 농민들이 돈이 없잖아. 근데 그걸 억지로 도입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강제로 꺼주는 거죠. 강제로 꺼주고 나중에 이자 받고. 그러니까 돈을 나라에서 꺼주는 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니네가 오늘 점심값이 있어. 엄마 카드 받아왔어.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오더니 야 점심 먹을 돈 없지? 내가 돈 꺼줄게 하면서 10,000원을 억지로 니네한테 줘. 이걸로 점심 사 먹어라.
그리고 다음 주에 11,000원으로 갚어. 하면 니네 좋아? 당연히 싫죠. 그래서 가뜩이나 쌀값이 똥값이 돼서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빚까지 떠넘기게 돼. 그래 버리니까 농촌에서 이제 살 수 없으니까 니네도 역사 시간에 배웠지. 이촌 향도 현상이 급가속화되는 게 60년대, 70년대야.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을 떠나서 향도, 도시를 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도시를 향한 사람들은 또 도시의 하층 노동자가 돼버려. 그래서 신경림 선생은 가난한 사랑 노래 이런 작품에서는 또 소외된 그런 도시 하층민을 또 다루게 되지. 자, 아무튼 신경림의 농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빠르게 무너져가던 70년대 초반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는 소외된 농민들의 깊은 좌절과 분노, 한을 담아내고 있다. 자, 보기를 봤는데 상황이랑 태도까지 알려줘서 사실상 우리한테 작품의 주제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항상 보기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제목을 확인하는 거죠. 제목이 농무야. 농무는 니네 사물놀이 패들이 뭐 상모 돌리면서 꽹가리 치면서 춤추는 거 본 적 있지? 그걸 농민들이 하는 게 농무야. 농민할 때 농에다가 춤할 때 무. 자, 그러면 농민의 춤이 어떻다는 건지 한번 봅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3주 전에 배운 거죠. 또 써먹어 봅시다. 막이 내리는 건 하강적 이미지죠. 근데 선생님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뭐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보다는 정서가 중요하댔잖아. 보통 이런 하강적 이미지는 정서를 다운시켜. 그런데 시가 시작하자마자 일부러 다운되는 이미지로 시작하는 거야. 왜? 농촌이 망해버렸으니까. 시작하자마자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농촌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암시하는 거지.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임시로 이제 무대를 차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자, 운동장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텅 비어 있어. 왜? 아까 얘기했던 이촌향도 현상. 사람들이 이 농촌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향해 버렸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사람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 농무라는 걸 보통 언제 추느냐? 농민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겠어? 가을에 추수했을 때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하면은 이제 곧 있을 설날이랑 추석을 뽑잖아. 니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명절인지 아니? 추석이 더 큰 명절이야. 물론 이제 설날도 중요한 명절이긴 하지만 추석은 그의 추수를 하고서 가장 풍족할 때, 올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갖고 감사하다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추석은 축제에 가까운 날이야. 그래서 그런 축제 때 농무를 추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축제에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지.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이제 농무를 출 때 얼굴에다가 이제 분칠을 해. 화장을 하는 거지, 일종의. 그런데 막 격렬하게 춤을 추고 나면은 이제 땀이 흘러서 그 분이 얼룩지겠지. 그런데 사실 진짜 숨어 있는 의도는 두 번째 의미죠. 분노가 얼굴에 얼룩이신 거야.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선생님이 신경림 선생 작품은 어렵지 않댔지. 태도를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렵지 않은 시어로 드러내. 농촌이 망해버렸으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원통하고 화가 나겠죠. 꽹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자, 이제 괜히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제 텅 빈 운동장에서 시작하면서 농촌이 이렇게 사람들이 없다라는
몰락한 현실을 딱 보여주고 소주집에 가서 분노를 드러내고 사람이 많아야 되는 장거리에 있는 건 존만이들이랑 여자애들. 사실 농촌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노동을 하는 성인 남성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성인 남성들은 어디로 갔겠어? 다 도시로 떠나버린 거지. 그래 버리니까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 없이 아이들이랑 처녀애들이 있고, 이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이들의 울분을 모르니까 철없이 킬킬대는 거지.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헤헤대지만, 자, 여기서 대유법이 쓰였습니다. 자, 꺽정이는 너희들도 잘 아는 그 임꺽정입니다. 실제로는 뭐 의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하소설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에서는 의적으로 나오죠. 불의에 맞서 싸우고 이런 나라에서 횡포 부리는 거에 저항하는 인물을 대표하는 인물로 꺽정이를 딱 내세워. 그런데 이 신경림 선생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이런 민중 시인들을 쓰다 보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좀 초점이 있댔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가 좀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말해 뭔 얘기냐? 이 독재자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 흉악한 놈들이고, 민중은 무조건 착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민중이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 불쌍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 신경림 선생은 그 민중의 뭐랄까 부정적인 면모나 뭐 취약한 면모도 숨김없이 드러내는데, 자, 민중 중에서는 임꺽정처럼 정의롭게 불의에 맞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서림이처럼 배신하고 비겁하게 비굴하게 구는 애들도 있는 거야. 서림이는 누구냐면 역시 소설 임꺽정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인데, 얘가 이제 캐릭터 위치상 임꺽정의 제갈량 같은 애야. 그러니까 임꺽정이 힘이 세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서림이가 모사꾼으로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그런 어떤 브레인이었는데, 결국에 소설상에서 얘가 임꺽정을 배신하면서 그 임꺽정 패거리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서림이의 배신이 이제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어쨌든 서림이처럼 헤헤거려 강자한테 가서 아부하고 알랑방귀 뀌는 거야. 자, 어쨌든 현실에 저항하든 순응하든 이들의 처지는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지.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서리법이죠. 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현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또 쉽게 표현하지. 아예 옆 협녀에게나 맡겨놓고 쌀을 무상원조 받아갖고 공짜로 나눠주는데 쌀이 비싸게 팔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농사 지어봐야 본전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의 현실을 자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자, 공간이 이제 또 이동을 해서 쇠전을 왔고 도수장 앞에 왔어. 자, 그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진짜 신이 났겠어? 반어법이죠. 반어법. 사실은 이 앞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분노가 절정으로 치닫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분노가 치닫느냐? 쇠전, 도수장이 뭐 하는 데야? 쇠전은 소 파는 데야, 소 파는 데. 도수장은 잘 알다시피 소나 돼지들을 죽이는 데잖아. 원래 우리 농경민족에게 소는 뭐였어? 소는 단순히 농사를 위해 필요한 일꾼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반려동물이고 가족 이상의 존재이고 재산이기도 했지.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인 소가 이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냥 도시 사람들의 먹거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도시 사람들에게 값싸게 팔려나가는 이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명을 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또 역설적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반어랑 역설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댔잖아. 사실 속으로 화가 나는데 신명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반어법이야. 근데 여기서 오늘 니네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역설적인 거랑 역설 혹은 역설법이 쓰인 거는 또 다른 이야기야. 역설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말 그대로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 쓰인 걸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고, 상황이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아이러니하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모순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걸 역설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아이러니해? 자, 이 상황이 아이러니한 거야. 너무 여기서 화가 나잖아. 근데 그 화를 안고 있으면 병밖에 더 걸리겠어? 그래 보니까 그 울분을 풀어내기 위해 신명을 내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한국 문학의 이제 대표적인 정서할 때 한을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신명이거든. 신명은 쉽게 얘기하면 신을 내는 거야. 그런데 이 신명은 역설적인 게 한이 많고 슬픔이 많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기 위해 신을 내는 거지. 자,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걸 격렬한 춤 사이로 신명을 내서라도 풀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복잡한데 뭔 말인지 이해가니? 가련이 이해가? 그래서 이 농무가 시험에 출제될 때 내신에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뭘 하나 물어봅니다. 반어법이 쓰였느냐, 혹은 많이 하는 낚시질이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뻥을 쳐. 여기서는 역설법이 쓰인 건 아니야?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겉으로는 표현에 모순이 있어 없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상황이 역설적이야. 너무 화나고 슬퍼서 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린을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이제 마지막에 격렬한 춤 사이로 울분을 이제 풀어내는 장면으로 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몰락한 농촌의 현실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인데,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스토리가 있지. 신데도 스토리가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공간의 이동이 있는데, 단순히 공간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몰락한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분노, 비어버린 농촌의 현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이제 죽어서 도시로 팔려나가는 그 현실에 대한 울분까지 공간의 이동을 통해 부각을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은찬아, 차냐? 자, 그러면 이 농무에 관해서 이해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385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주엔 역순으로 갔지? 아닌가? 맞아. 그러면 이번 주는 은창이부터 또 순서대로 가봅시다. 늘 얘기하지만 본교재는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가져오고, 본교재에서 질문할 게 없는 친구는 그냥 숙제책만 갖고 오면 돼요. 자, 여기서 녹화는 마무리.